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홍영식 한길 리서치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홍영식 소장님, MBS 한국 리서치 등 다수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교체 여론이 재창출 여론보다 크게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전국 이후 조기 대선 상황에서 지금 야권 후보가 유리하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죠. 일단 탄핵 직후이기도 하고 지금 지표상으로도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도 민주당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데다가 진보 성향의 어떤 정당 지지율들도 또 있습니다. 합하면 거의 10% 이상 앞서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에서도 정권교체 여론이 높게 나타났는데 중도층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중도층에서 약 한 3분의 2 정도가 이 민주당 또는 진보 성향의 어떤 표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탄핵 직후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기울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보수가 좀 더 진보보다 많지만은 중도가 3분의 2 정도 진보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어서 네. 지금은 보면은 지지율이 좀 더 많이 저희 재창출보다는 정권 교체 쪽으로 지지율이 더 기울어 있습니다. 김미연 소장님, 한국갤럽, NBS, 한국 리서치 등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지지율이 국민의힘 주자 지지율을 다 합한 것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흐름이 지금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글쎄 뭐 대세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기 대권에 가장 가까이 근접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이번 주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37%였죠. 아마 갤럽 조사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저는 크게 그 자영업자에서의 압도적인 지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면은 자영업자에서 약 46%의 지지를 받는 걸 조사가 됐거든요. 네. 자영업자라고 하면 예전에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집단이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물론 자영업자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이재명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또 화이트 칼라에서도 높은 지지율.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이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인구에서 약 550만 명 되는데 이분들의 지지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대세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 소장님, 갤럽에서 조사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국민의힘 대선 주자 지지율이 한 15%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진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역대 대선 중에 여야 후보 간에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났던 적이 있습니까? 네,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홍준표, 문재인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때는 이거보다 더 벌어진서 시작을 했었고요. 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은 안 되었지만 탄핵에 준하는 혼돈 상황 이후에 벌어졌던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동영 후보 간의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탄핵이나 탄핵에 준하는 상황의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는 이렇게 격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김 소장님, 빅데이터 분석해주는 썸 트렌드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출마 선언 하루 만에 SNS 언급량이 한 30%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심이 표심으로까지 이어집니까?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의 언급량을 합쳐더라도 뭐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썸 트렌드에서 한 걸 보면은 네. 이 긍정적인 키워드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키워드도 상당히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호불호가 너무너무 갈리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이렇게 많은 언급량이 있었던 거는 그 대선 출마 영상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홍 소장님, 무당층과 부동층 다른 대선 때와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당층과 부동층서 이 부동층이 이번 대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선거에서 보면은 특히 대선에서는 이 시간이 갈수록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동층이 줄어드는 게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층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MBS 조사에 보면은 부동층이 지금 34%이고 불출마를 선언했는 유승민, 오세훈 이 3%까지 합하면 37%예요. 이 37%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37%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 37%가 향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선거입니다. 네. 김면수 소장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중도표 흡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할 경우에 대선 판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를 넣은 그 3자 대결을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뭐 유의미한 숫자는 있어요. 그냥 10% 넘지 못하지만 뭐 5%에서 한 9% 내외 나오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에는 표 확장력에 약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2030 세대 특히 이제 TK 출신이다 보니까 TK에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지를 받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대선 판도에 이준석 후보의 그 파괴력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이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지금 이 총리의 출마설, 총리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지금 더욱더 큰 파국을 가져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번 주에 나올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도 한덕수 총리가 상당히 유의미한 지지율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그 총리의 행보에 대해서 더욱더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 총리가 그런 지지율이 나온다면은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어떤 겁니까? 이게 득과 실을 문제는.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 무소속으로 계시다가 아마도 국민의힘이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아마도 합치어지는 뭐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합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싶고 네. 또 여기도 덧붙여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2년만 하겠다. 자녀 임기 2년만 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들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대선 판도가 좀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홍 소장님, 현재 1강 다약부도 대선이 50여일 남았는데 이게 선결까지 이런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가상 대결에서 한 15%포인트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 여당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근데 그 통계표를 유심히 보시면은 정당 지지자들의 결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의 90% 이상 결집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다. 반면 국민의힘 이 지지자들은 아직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결집이 약 한 7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 가면은 보수도 결집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국민의힘 지지율에다가 환산을 해보면은 한 7%포인트 정도 돼요. 네. 그러면 15%에다가 7%를 빼면은 실제 결집력이 이루어졌다고 보면은 10% 이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후에 구도 문제나 선거 캠페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갖고는 10% 이내 지지율은 훨씬 더 좁혀질 여지도 있습니다. 네. 방금 김면수 의원께서 한덕수 대행 얘기를 했는데요. 홍 소장님,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얘기를 하던데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출마설이 돌았지만 결국 출마까지는 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세요? 출마를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당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지율이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했던 거죠.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후보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지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서 지금 지지율을 갖고 대안으로 한덕수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지율만 놓고 보면 한덕수가 실제 출마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전에 그 황교안 총리의 어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명수 소장님, 이번 조기 대선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예비후보의 확고한 일강 체제고 국민의힘은 지금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8년 만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달라진 분위기와 구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 당시에도 뭐 문재인 후보가 대세로는 형성돼 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너무 호불호가 갈려요. 네. 이제 그 호불호가 갈리는 거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이번에 보면은 상당히 중도로 본인의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유권자들에 다가갈 수 있느냐, 이 중도로 표심 이동한 것이 중도 측이 얼마나 소구될 수 있는가를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한다면 그다지 그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구도는 상당히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강 구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뜻으로 그래 이야기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홍준표와 문재인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3배 이상도 났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나 네. 지금은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죠. 15포인트라고 하지만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은 그 당시는 3분의 1. 이번에는 3분의 2 수준은 오히려 넘는 수준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면은 있어도 지금 이 지지율 추이세가 시작되는 구도는 보면은 그 당시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김 수장님,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4명으로 압축하는 게 1차 경선이잖아요. 네. 서로 이제 뭐 서로 반사이익 등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오세훈 가장 뭐 4강에 들어갈 거 예상됐던 오세훈 시장이 드롭을 했죠. 그리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경선 룰에 대한 유승민 전 의원 같으면은 경선 룰에 대한 불만을 좀 표시한 것 같습니다. 100% 여론조사를 했었고 한다면 괜찮지만 여기 역선택 방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지지층들 상당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은 상당히 나경원 후보와 그리고 한동훈 후보 쪽으로 좀 표심 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홍 수장님, 국민의힘 대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지금 고심하고 있는 인사가 한 10여 명에 달합니다. 네. 뚜렷한 일강 없이 지금 경쟁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경선에서의 변수는 어떤 겁니까? 이른바 윤심인가요? 윤심 변수만 놓고 본다면은 뭐 이전에 지금 윤 대통령 이후 지금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은 윤심이 큰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윤심 변수가 없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지금 일단 현재 구도가 보면은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1등과 2, 3등 간의 격차가 크지가 않는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딱 들어가서 보면은 현재 1등과 2, 3등 간의 격차가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네. 경선 룰을 어떻게 만들어놓으면 역선택 방지라는 그런 조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실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갖고서 조사를 하는데 국민의힘 지지 후보를 무당층한테 물으면 거기는 응답이 많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결정이 날 텐데 그거를 감안하면은 현재 2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윤심의 어떤 그 변수로서의 영향의 크기가 남아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금 압도적인 만큼 향후 어느 정도 관심을 끌지 이 부분을 주목하던데요. 무당층과 부동층을 잡기 위해서는 이게 흥행 요소가 중요하다고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흥행 요소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겠죠,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기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경쟁하고 있는 대상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을 보면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흥행을 만들어내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지금 경선 룰도 그렇고 이 경선 룰 때문에 지금 드롭하는 후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한덕수 대망론에 의해서 한덕수 후보가 아마도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지금 출마한다는 의사를 지금 밝히지는 않지만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출마했을 때 분명히 국민의힘은 경선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고 상당히 출렁일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민주당도 경선을 좀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른 면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네. 정책. 그럼 남아있는 거는 정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 좀 뜬구름 잡는 정책이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 그리고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탄핵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여러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재명 후보가 뭔가 명확한 디렉션을 준다면 그런 면에서 어떤 흥행 요소는 이끌어낼 수 있겠죠. 개헌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오던데 네. 당장 뭐 시기상 뭐 진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후보들이 저희 공약화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이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찬반이 명확하고 찬성하는 진영과 반대하는 진영이 뚜렷하면은 그게 이슈라고 합니다. 이 개헌은 내가 볼 때 이슈가 분명히 됩니다. 개헌을 하려고 하는 진영이 있고 이번 가급적 개헌은 이슈가 되지 않았으면 해도 나중에 했으면 하는 두 진영이 분명히 나눠지기 때문에 이슈가 되니까 변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만큼 큰 변수가 되는지는 이거는 또 별건이에요. 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무래도 개헌에 대해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추진하는 진영 쪽에서의 어떤 전략으로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슈화시켜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변수의 크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50일 남았잖아요. 대선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는 어떤 점을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각 정당마다 다르겠죠, 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지지율 상에서는 가장 근접한데요. 네. 이재명 후보의 향후 행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한 반 이재명 연대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뭐 이런 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것이 저는 남아있는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 수사님이 보는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저도 동일합니다. 일단은 뭐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항하는 진영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문제입니다. 거기서 최고 중요한 것은 구도 문제, 즉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를 어떻게 이슈화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 여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대회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의 1대1 구도가 될지 아니면 다자 구도가 될지 어떤 전망이세요? 그거는 뭐 제가 장담 못 하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워낙 첨예한 두 진영이 대립하기 때문에 다자보다는 양자 진영으로 결국 가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